대신 못해드려도 신문은 대신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뉴스 대리 민지숙입니다. 쏟아지는 신문 속 시원하게 길을 보여드립니다. 3월 24일 화요일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매일경제가 3월 24일 오늘 60번째 생일을 맞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AI 네이티브 코리아, AI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요. 60년 전 오늘 매일경제 일면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창간호 앞길은 밝다, 여기에 철마가 달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침에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철마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는데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 130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60년 만에 지금 3만, 4만, 5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철마의 모습처럼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 밤에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초토화하겠다는 48시간 이 기한 12시간 남겨두고서요. 5일 동안 유예하겠다라고 추가 시간을 냈습니다. 이란과 곧 만날 것이다 이야기도 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 SNS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공격을 연기한다라는 소식을 올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런 이란 상황에 대한 프로그레스 과정을 올리면서 5일 정도 시간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이틀 동안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란 쪽에서는 미국과 대화한 적 없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이 내용 대담으로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환율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7년 만에 최고치를 어제 찍었습니다. 1,517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동안 공격을 유예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 이란 공격 연기 소식에 30원 급락해 1,486원에 마감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난 이란 공격 보류에 원유 가격도 10% 급락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 따라 환율도 유가도 출렁이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14명이 숨진 이 화재 사고. 알고 보니까요. 이 화재가 났던 동관 건물뿐만 아니라 본관 건물도 불법 증축했다라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2년 전에 적발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부분만 고쳐서 정작 사고가 난 건물은 그대로 운영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회사 대표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사흘 만에 참사가 또 벌어졌습니다. 어제 영덕에 있는 풍력 발전기에서 화재가 벌어져 3명이 숨지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날개 보시면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실 텐데요. 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단지 지난달에 이 노후한 발전기 도로로 쓰러져서 덮쳤던 바로 그곳인데요. 저희가 사건 영상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어제 화재가 난 발전기, 한 달 전에 옆에 있던 발전기 보신 것처럼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둘 다 지금 2005년도에 만들어져서 사용 연한 20년을 훌쩍 넘긴 상황이라고 하죠. 노후화된 설비를 제때 고쳐야 이런 안전사고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여러 가지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곧바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120시간 추가입니다. 경향신문 같이 보시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이란 발전소 폭격 5일 동안 연기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5일이면 120시간이죠. 48시간에 120시간을 더했습니다. 어제 취재진을 만나 깜짝 발언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The discussions took place yesterday. They went into yesterday evening. They want very much to make a deal. We'd like to make a deal too. We're going to get together today by probably phone. It's very hard for them to get out, I guess. But we'll at some point very soon meet. We're doing a 5-day period. We'll see how that goes. And if it goes well, we're going to end up with settling this. Otherwise, we'll just keep bombing our little hearts out. و بنا به ضرورت از هر امکانی برای تأمین امنیت استفاده خواهیم کرد. نیروهای مسلح با تسلط بر دشمنان آمریکایی صهیونیستی با همکاری کشورهای منطقه قادر به تأمین امنیت خلیج فارس می باشند و کشورهای فرامنطقه‌ای حق دخالت در این حوزه را ندارند و من نصر الا من عند الله العزیز الحکیم. 네, 방금 보신 것처럼요. 트럼프 대통령 시한을 늘렸습니다. 어제 이 SNS를 올렸는데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5일을 추가했는데 최후 통첩까지 12시간을 남겨두고였습니다. 원래였다면 지금 오전 8시를 넘긴 시간 48시간이 끝나서 전면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야기 어제 저희가 대담으로 했었는데요. 강 교수님, 역시나 위협하는 차원의 그냥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다시 타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뭐 거래의 기술, 협상의 기술, 최후 통첩으로 긴장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이제 반응을 보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반응이 자꾸 이제 상대방의 반응을 떠보려는 이런 언행들이 계속 시장을 불안하게 하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데도 국채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생각대로 잘 정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게다가 이런 반복되는 말바꾸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란의 강력한 저항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또 계속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가다 보니까 아마도 이 대목에서 약간은 유예 내지는 이런 흐름을 좀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진정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아시지만 이제 밝은 그런 사람이니까 성징도 그렇고 뭐 증시 개장 2시간 전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회적 반응, 경제계 반응까지 고려하는 그런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5일간 유예한 이야기 증시 열리기 2시간 전에 올린 것도 포석이 아니겠느냐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란에서는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대화를 해서 5일 동안 내가 시간 줄게 라고 협상이 된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란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을 같이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쪽의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화 없었다.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폭등하는 에너지 가격 낮추려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방금 강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에 대해 뭔가 잠시 시간 끌기 아니겠느냐라는 이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양국이 사실은 수렁에 빠진 형국이 지금 됐잖아요. 어쨌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고 공격을 했는데 지금 뭐 4주째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아주 급부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주 핵심 지역으로. 이란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지역에 대한 통제권만 확실히 갖고 있으면 대화에서 언제든지 훌륭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사실 호르무즈가 이란에 의해서 봉쇄가 되든 어쨌든 호르무즈의 물동량이 어려워지면 제일 손해 보는 데는 이란입니다. 이란이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네가 원유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란이 식량 부족 국가로서 한 40%의 식량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조달을 해요. 나머지는 육지로 오지만 그러면 자기네 먹거리들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직접 대화는 아니더라도 네. 물밑 협상 자체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 대화가 네. 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든 간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또 성과를 과장하는 면이 있잖아요. 아하, 이제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뭔가를 주고받는 그런 흐름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제 이란은 그런 식으로 일단 지금 불리한 거를 피해 가려고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재공격을 위한 뭐 이런 시간 벌기다라고 또 해야 그 국민들과 그 이란 군부의 어떤 항전 의지를 그대로 끌고 가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백악관의 중동 특사와 트럼프의 사위죠, 제러드 쿠슈너가 제3국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 방금 강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란과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들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란 쪽에선 누가 만났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말을 좀 아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A top person. Don't forget, we've wiped out the leadership phase 1, phase 2, and largely phase 3. But we're dealing with the man who I believe is the most respected and the leader. No, not the supreme leader. We don't. Well, nobody heard of the second supreme leader, the son. Every once in a while, you'll see a statement made, but we haven't. We don't know if he's living. 네, 강 교수님, 일단 트럼프 대통령 구체적으로 미국 쪽의 카운터 파트너 언급을 했어요. 제3국을 통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밑 협상을 했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란 쪽에서 근데 구체적으로 이란은 누굴 만났냐? 1순위 아니고 2순위도 뭔가 누군가 누구랑 만난 겁니까? 그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제 이란의 어떤 정국 이거는 이제 모스타파 하메이니가 아직 얼굴도 안 보이고 있고 네. 부상 상태도 모르고 그래서 대화 파트너로 했던 사람이 이제 라니잔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사망했죠. 또 이제 예. 폭사를 했고 그러면 지금 새로운 군부라든가 이런데 그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떠오르는 게 칼리파프 국회의장이에요. 아마도 그런 정도 선에서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예. 저기 있는 대로 이집트, 카타르, 영국 이런 데는 이란이 볼 때는 네. 전부 미국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당연히 부정하기가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이제 카타르에 구조고. 공격하고 있고 영국은 그렇습니다. 동맹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협상으로 이어진다면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데에 그 물밑 그게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푸틴 대통령한테는 직접 전화를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고서 뭐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 또 풀어줬잖아요. 그 원유 수출하는 네. 거를 좀 완화시켜줬고 이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저런 형태로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특히 48시간 통첩 이런 거는 전 세계적인 재앙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중국한테 우회적 메시지를 줄 수도 있거든요. 중국과 이란은 아시다시피 25년 전략 협력 관계를 맺었고 네. 이란 원유의 80%가 중국이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우회적으로 뭔가 좀 특히 중동을 놓고는 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묘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동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아마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노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를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란 쪽 입장은 어땠을까요? 한겨레 신문을 같이 보시면요. 이란은 공격을 감추려는 미국의 수에 말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란 언론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꽁무니를 뺐다 이렇게 한 줄 평을 하면서요, 당국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심리전인 것 같다. 현재 협상은 진행 중이지 않으며 이러한 심리전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5일 최후 통첩이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지금도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강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뭐 휴전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휴전이나 뭐 종전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미국이 뭐 6가지 조건을 내놨고 이란은 그 전부터 3가지 조건을 내놨는데 서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핵협상 같은 경우는 이 핵협상을 하다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양보하면 접합점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양측이 만족하는 수준의 휴전안이나 종전안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만 이제 이란 언론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끈 다음에 이게 그 잠시 시간을 벌어서 재정비해서 우리를 때리려는 심리전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쉽지 않습니다. 미국 내 이미 반전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지상전을 해서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하르그 섬이나 이런 데 점령하려고 가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돼요. 물론 이제 다른 데를 통해서도 갈 수가 있지만 네. 그러면은 미군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미국에 넘어가기가 굉장히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지상전 가려면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추경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무모한 전쟁으로 만약에 판단이 되면 미 의회가 그거 안 해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이제 고민점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내부 여론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전쟁 그런 만큼 미국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이스라엘 쪽에서 좀 더 푸시를 해서 시작된 것 아니냐, 미국도 이스라엘에게 속은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네타냐후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hese opening remarks with one other fake news, and that is that Israel somehow dragged the U.S. into a conflict with Iran. Does anyone really think that someone can tell President Trump what to do? Come on. 네, 네타냐후 총리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자기는 뭐 그렇게 술수를 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동안 공습을 멈추겠다 한 이후에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מוקדם יותר היום שוחחתי עם ידידנו הנשיא טראמפ. הנשיא טראמפ מאמין שיש סיכוי למנף את ההישגים הכבירים של צה"ל ו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כדי לממש את יעדי המלחמה בהסכם, הסכם שישמור על האינטרסים החיוניים שלנו. במקביל,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תקוף גם באיראן וגם בלבנון. 네,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직후에 50분 뒤에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쪽에서는 또 이란을 때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같이 공격을 했지만 양국의 전략적 목표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표적인 중동 지역에서 반미 국가인 이란이 적어도 과거와 같은 반미를 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이런 것들의 위협이 감소되면 꼭 자기네 미국의 친미가 아니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스라엘 같은 입장에서는 이 아주 숙적이고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란은 없어져야 되는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란을 괴멸 수준으로 몰고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헤즈볼라,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와 장기적 지상전을 하겠다고 네타냐후가 얘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원래 중동 국가들 간에도 불문율이 있어요. 석유 시설은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네. 서로. 그 자신의 먹거리들인데 그걸 가스전을 이스라엘이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둘이서도 아직 뭔가가 구체적으로 전략 목표에 대해서 좀 안 맞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이란의 벼랑 끝 항전 상황에 금융시장이 패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물러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도 우리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왜 이 시간에 그러니까 12시간을 남겨둔 시간에 금융시장이 열리기 2시간 전에 발표를 했느냐. 일단 이 전쟁 자체도 금융시장이 끝나고 나서 금요일 네. 밤에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큰 고민은 자기가 이제 잘 사는 미국, 강력한 미국, 물론 군사력도 그렇습니다만은 범접할 수 없는 그 세계 초강국 미국을 부활하겠다라는 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이잖아요. 마가인데 거기에 핵심이 경제입니다. 경제인데 국제시장 불안하죠. 그다음에 지금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유가 상승의 원흉으로 지금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네. 국제 유가 상승 이거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막 100몇십 불, 60불 하던 거가 벌써 지금 개전 이후에 한 50% 이상 다 올라갔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속된 말로 다 트럼프 때문이다. 덤태기를 쓰게 생긴 거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걱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네. 유예 그 5일이 아마 그것까지도 이제 보면서 환율과 금융시장까지 다 고려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5일을 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그래픽을 아까 보시면요. 달력으로 봤을 때 오늘 이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월화수목 금요일에 또 끝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5일도 그런 걸 염두에 예, 두고 5일을 딱 지켜보고 이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새로운 전략이나 작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약간 이제 아쉽고 그런 거는 너무 혼자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22개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안정을 확보할 거냐 이런 거 했는데 지금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공동 대응하는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모쪼록 이 5일의 유예 기간 동안은 전쟁 관련된 상황 좀 종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해적 정치입니다. 이 단어 어제 국회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직접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평소 저는 논리와 합리로 정치를 풀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삭발을 한다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하는 자회적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생각을 달리 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거 저희도 많이 소개받았죠. 다시 경선 후보를 선정해 주실 것을 온몸을 바쳐 촉구합니다. 여의도에서 죽고 포항에서 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입니다. 3명의 사진이 있는데 3사람의 공통점을 보시면 머리가 아주 짧습니다. 어제 박형준 시장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했고요. 포항시장 공천에 떨어진 김명욱 전 의원도 삭발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머리를 깎은 채로 어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김대식 의원님, 어제 일단 박형준 시장 이 삭발식에 직접 계셨죠? 예. 이야기 좀 들으셨나요? 예, 제가 박형준 시장 스타일로는 삭발 이런 극단적인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삭발을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아하, 꼭 미리 해야 얘기를 하셨어요. 미리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꼭 해야 되겠냐. 박형준 시장님하고는 맞지 않는 이 컨셉인데 꼭 해야 되겠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랬더만은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어요. 네. 이게 부산 발전법인데 쉽게 말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2년 동안에 국회에서 표류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 강원 특별법, 전북 특별법은 통과를 시켜놓고 부산 특별법은 이게 계속 보류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 그래서 부산 시민들을 보기에 얼굴을 둘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나의 컨셉과 맞지 않지만은 내가 이런 극단적인 이런 형태로라도 항의를 해야 되겠다. 네. 이래서 사실상 제가 머리를 직접 하셨네요. 밀어줬습니다. 예. 밀어줬는데 하면서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그걸 끝내고 어젯밤에 제가 전재수 의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대표 발의를 했고 또 우리 국민의힘 17명 전재수 의원이 딱 부산의 민주당 네. 의원이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결자 해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하. 그랬더만은 어제 전재수 의원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형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행안위 소위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맘만 먹으면은 이것은 충분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예.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대통령도 약속을 했고 네. 또 민주당에서도 약속을 했고 네. 전재수 의원도 대표 발의했고 이러기 때문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오늘 꼭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네.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협조하실 네. 건가요? 삭발은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죠.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정성이 필요한 것인데 네. 부산 특별법에 대해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5년 동안 제대로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대체 뭘 했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왜 이제 와서 삭발을 하는 것입니까? 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산하 기업들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제대로 시정을 펼치지 못해서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자주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오롯이 예.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컷오프 위기도 맞았었고 또 초선인 주진우 의원하고 경쟁을 해서 본인이 이길 자신이 없는 것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까지 깎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네. 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대체 박형준 부산시장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아하, 짧게 지금 이야기. 네. 우리 이정환 의원님께서도 아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지표상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은 박형준 시장도 굉장히 5년 동안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어떤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이렇게 상정을 해놓고 이것이 통과되면은 싱가포르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2년 동안에 발목을 잡은 것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그런 네. 점에서는 민주당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대식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네. 짧게 도와줘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부산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김대식 의원님이랑 부산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부산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임을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하시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동안의 민생 입법이라든지 개혁 입법 줄줄이 발목 잡으면서 필리버스터로 시간 끌기에 나섰던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아니 일단 두 분의 일단 이야기는 글로벌 여기까지 허브 도시 하고요. 특별법 의원님. 자체는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 필리버스터에서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소위에서 통과도 안 됐다. 부산 시민의 가반수 있는 1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부산 시민들이 서명을 해서 제출을 했고 네. 끊임없이 노력을 안 했다는데 국회의원 17명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한 결과인데도 행안위에서 이 전북특별법, 네. 이 강원특별법은 통과를 시켜주면서 부산권만 유독 이렇게 발목을 잡고 정치적으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네. 이 하나는 거예요. 무슨 가덕 신공항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옮겼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산업은행도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루어진 게 없었다. 네. 그것은 전부 민주당에서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여야 합니다. 현역 의원님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게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이렇게 여러 삭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도 사실 박범계 의원이 특별법 관련해서 삭발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삭발에 대해서 한 말씀 했습니다. 한마디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박형준 국회 앞 삭발, 지금 삭발했다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삭발을 하면 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습니다. 네, 이 의원님 뜨겁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여당 야당 이 입장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 대표 어제 삭발을 하면 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안 나오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삭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강원도지사에게도 묻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이제 와서 아하. 삭발을 하면서 그런 쇼를 보여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금 후보들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경선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삭발을 하고 있는데 공천 불복용 삭발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평소에 좀 잘하고 지방선거에서 좀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대식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께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각종 상임위원회 그리고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거의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에도 법안심사 소위가 지난해 12월 열리고 나서 아직까지 3개월 넘도록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생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고요. 정말 민생 법안, 개혁 법안들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김 아니 의원님. 지금 네. 우리 정청래 대표가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최고의 지금 수단으로서 삭발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당대표로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박범계 의원도 삭발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 박범계 의원은 이번에 충남 대전이 통합이 되면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충남권은 이제 선거에 삭발을 하면 진다. 뭐 그러면은 충청권은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네요. 이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이 계속해서 지금 발목을 잡았다 하는데 지금 통과되는 거 봐보세요. 민생 현계에서 민생하고 어떤 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이 부산 발전법은 행안입니다. 행안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소위에서 이야기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윤건영 간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지금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이 지금 부산시장으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자 해지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고 부산 시민은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이 두 분이 이렇게 방송 밖에서 이렇게 싸우시지 않으시거든요. 현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열기로 맞붙으신 모습. 앞으로 이 지방선거 진행이 되면 민심이 다 평가를 할 겁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들은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주호영, 한동훈 연대 물음표가 찍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이분들이 그 징계와 숙청 정치를 하는데 그것만 하잖아요. 근데 진짜 무능하기까지 해요. 이것조차 제대로 못해서 법원에서 판판이 깨집니다. 저도 법조인이었지만 정당 가처분 이렇게 연속으로 인용되는 거 이거는 세계가 멸망할 확률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대표님도 가처분 지금이라도 거실 생각은 없어요? 제가 하면 지금 되겠죠. 고민을 좀 했었고
저는 일단 국민의힘,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네. 세계가 멸망할 확률하고 비슷하다. 한동훈 전 대표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답답합니다. 뭐 저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최근에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된 그 내용,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고 대구 시민과 부산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인지 저는 전혀 생각이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건 그저 그냥 국민의힘 내부의 집안 싸움이고 밥그릇 싸움이고 당권 경쟁일 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도 다 자기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차기의 당권을 쥘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리고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자신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이고 네.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자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본인의 자기 정치, 앞으로의 자기의 정치 진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답답하고요. 정말 국민의힘은 답은 해체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김 의원님 지금 시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도 우리 보수의 참 좋은 인재 중에 한 분이라고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이제 대표도 했고, 그런데 세계가 멸망할 확률이다. 네. 이 말에는 글쎄요.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본인의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좀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은 첫째, 숙청, 뭐 징계와 숙청이다. 네. 이거는 저는 좀 말씀이 좀 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6.3 지방선거 승리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당에 대해서 걱정, 본인이 당 대표했던 국민의힘에 대한 걱정 이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예. 저는 일부에서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탓할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데 다만 여기에서 뭐 징계와 숙청이라는 용어, 네. 숙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지금 현재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표현은 좀 과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이게 가처분이 인용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가처분은 본안 의결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징계 수위의 문제를 따졌지 징계 사유 전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점을 좀 세계가 멸망할 확률이다. 네. 이런 부분은 본인이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하는 거고 시민의힘, 국민의힘으로서 돌아오겠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살아올 길이 딱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요? 첫째 뭐냐? 이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들을 상대로, 보수 우파를 상대로. 그러면은 우리는 공당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탈당을 이 징계 제명을 네. 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원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우리 공당으로서는 공식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자유의 몸으로서 자, 내가 백의종군 하면서 내 친정 국민의힘을 위해서 보수 우파를 위해서 한번 백의종군 하면서 이번 선거 때 도와주겠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보수 우파들의 보이는 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해서 통큰 정치는 100m 달리기가 아니고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이다 생각하고 크게 보고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마디 하시죠. 한동훈 전 대표가 징계와 숙청의 정치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징계와 숙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쫓겨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징계를 일삼으려다가 최근에 이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장동혁 당대표가 밝힌 것이고요. 네.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원칙이 없다. 네, 그리고 정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휘두르는 칼을 보고도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자기 정치만 하고 있는
네, 장동혁 당대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공천을 앞두고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쓰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조갑재 대표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근데 지금 대구 민심이 좀 심상치 않거든요. 대구 사람들이 자존심을 자극을 하면은 나는 주호영 후보가 바람을 일으켜서 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구도를 만들 때 그러니까 한동훈 그 보궐선거 후보가 뒷받침을 하고 같이 수승갑이죠. 아마. 네, 주호영 의원이요. 지난 19일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무소속 연대 상상력 SF 소설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대표는 책임을 피해왔다라면서 한동훈 전 대표 쪽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김 의원님, 주호영 한동훈 연대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전혀 생각합니다. 없다. 예, 주호영 우리 의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대구가 6선의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고 또 장관도 했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저는 그 주호영 의원이 지금 현재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동훈 전 대표하고 무소속 연대 이것은 극한적인 최악의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대구 시민 우리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은 아마 냉정한 판단을 하고 저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저는 잘 판단하시라 보고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은 한동훈과 무소속 연대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당 이야기지만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식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현실적인 다행입니다.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다. 다만 주호영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 혼자서 싸우는 것보다는 둘이 힘을 합하면 뭔가 국민의힘에 타격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본인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주호영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무소속으로 좀 연대해서 한번 제대로 국민의힘에 경각심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긴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대구시장은 고스란히 민주당에게 갖다 바치는 꼴로 밖에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 경험이 풍부한 김부겸 전 총리께서 현재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김부겸 전 총리께서 대구시장에 출마하신다면 저희 민주당이 우리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고요.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누구보다도 주호영 의원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뭐 출마를 한다든지 연대한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동혁 지도부에서도 사실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거든요. 김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주호영 의원 쪽에 조금 이야기를 할 만한 가능성 여지 열려 있을까요? 지금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를 했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주호영 의원이 훨씬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하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우리 주호영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에 의해서 충분하게 엄청난 그렇게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큰 거목으로 좀 성장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요. 지금 사실 대구보다는 부산 쪽에 나가는 건 아니냐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산 쪽에서도 지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부산도 자주 방문하고 있고, 대구에서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에서 한번 경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국 혁신당의 대표, 조국 대표의 경우에도 어디로 나갈지 다들 관심이 있는데 저는 부산에서 한번 조국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붙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에서 당연히 후보를 내겠습니다만. 민주당에 좀 유력한 후보가 있을까요? 그럼요. 준비하고 있는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부산에서 나오든 대구에서 나오든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상당히 저는 이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도 어떻게 하든지 제도권 안에 당신이 들어와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누차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무소속으로 나왔을 경우에 3자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3자 구도가 되는 것은 민주당에서 지금 바라는 구도예요. 우리 공당으로서 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안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민주당이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앞으로의 큰 정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내를 하고 참고 견뎌야 된다. 그래야 길이 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내려놔야 된다. 네. 이 의원님은요? 3자 구도가 되면 민주당이 유리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김대식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것도 일면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3자 구도이건 양자 구도이건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고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내란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또 저희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 또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진숙의 쓰임새, 여기에도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국민의힘 강경파 입장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컷오프 됐지만 이야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전 위원장 직접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김부겸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을 당하고 자동 면직된 다음 날 체포되고 수갑까지 찼던 제가 시민 지지도에서 압도적 1위 후보로 컷오프까지 당하면서 3관 왕이 됐습니다. 공관위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저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서 저를 자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까지 채웁니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네, 이창근 행정관님, 어제 이진숙 후보자 지금 컷오프가 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냈는데요. 법적 대응에 나설까요? 저는 나서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의 어떤 선거운동을 보듯이 고성국 유튜버가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성국 유튜버가 본인이 또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정연 공관위원장도 더 크게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본인이 법적 투쟁하는 순간 그러한 약간의 기회조차도 다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후보기 때문에 당연히 컷오프에는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강하게 반발을 했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반발은 하되 그걸 법적으로 간다든지 더 심한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러한 역할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그런 수순의 결과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김남국 대변인 지금 탄핵, 체포, 컷오프, 3관왕이 됐다 얘기를 했는데요. 여당이 뭔가 만들어준 건 아니냐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왕관을 쓴다, 삼관왕이라고 한다면 명예롭고 경력, 경험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삼관왕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봤을 때 체포, 수갑을 차고 그다음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탄핵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대구시장과 관련된 공직 수행에 삼관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좀 그 부분이 좀 의문이고요. 네. 그야말로 그냥 투쟁적인 어떤 투사의 이미지만 이런 걸로 지금 인지도를 쌓아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대구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대구는 지역 경제에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고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에서 떠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 삼관왕은 그야말로 명예의 삼관왕이 아니라 불명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어제 재심 요구서를 제출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창근 행정관님. 근데 이진숙 후보 전 방통위원장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앞서 나가는 결과가 많거든요. 당에서 후보자를 꺾은 것, 여론에 좀 반한 것 아니냐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제 그 여론조사 1위가 전체 민심을 다 반영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 지금은 뭐 대구시장 예비 후보라고 하지만 윤어게인의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구 시민들 중에는 특히 40대, 50대 윤어게인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대구시장이라는 역할 자체가 사실 거의 1년 가까이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구 시민들은 누가 대구 경제를 살리고 누가 대구를 잘 알고 대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진숙 후보는 대구와 어떤 인연이나 대구를 위해서 한 일이 뭔가 했을 때는 또 의문점을 네.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시장 공천 과정이 이렇게 요란스러운 거는 네. 이진숙 후보보다는 사실은 주호영 의원에 예. 있어요.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아무래도 명실상부한 6선 의원이었고 대구에서 무소속으로도 당선된 그런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구 공천이 앞으로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모르겠지만 이 파고를 잘 넘어야지만 대구시장을 수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목이 이진숙의 쓰임새였거든요. 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은 시장, 지역이 아니라 국회다. 정기국회에서 스타덤에 오를 인물이다. 당대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김남국 대변인님. 저게 과연 공감하실 분이 얼마나 될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야말로 여당과 각을 세워서 싸우는 그런 것들만을 원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스타덤이 된다. 당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윤어게인 세력이나 극우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고성국 TV 네. 이런 어떤 전환길 뉴스 이러한 어떤 사람들과 손을 잡고 당대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공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네. 정말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국회의원이나 다 대구시장이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냥 도구로서 쓰임하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투쟁하고 싸우는 어떤 그런 것만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공관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공천하고 국민에게 추천을 할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창근 행정관님, 그런데 지금 이진숙 후보는 자기와 이정현 위원장 관계없다, 만나지 않았다, 약간 선을 긋는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띄워주는 듯한 발언을 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배경을 봐야 되겠죠. 뭐냐면은 공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참으로 힘든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가 또 반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지역의 여론, 그다음에 중앙의 여론 모든 걸 다 감안했을 때 네. 하나의 길을 열어줘서 이진숙 후보를 달래는 그러한 제스처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저 말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한간에 우려하는 것처럼 내정설, 네. 그대로 보궐선거가 생기는 지역에 주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진숙 후보도 네. 본인이 그 자리에 공천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하긴 해야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했을 경우에 공정한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하겠다는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렇게 만약에 내정설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 네. 그러면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말은 기회를 한 번 더 열어주는, 그리고 그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공정한 심사, 공정한 경선 과정을 또 거치면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이진숙 전 위원장 어제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보궐 나간 적이 없다. 대구시장만 보고 간다. 배수진은 친 걸까요? 김남국 대변인님.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약속 대련인가 아니면은 정말 반발하는지 약간 긴가민가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함께 다녔던 고성국 TV를 제가 예. 좀 보니까요. 고성국 TV에서는 오히려 반발하지 않고 이진숙의 다른 쓰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반발은 하고 있지만 강력 반발이라고 보기보다는 대구시장을 준비했는데 혼자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준비한 여러 동지들과 정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고려해서 상당한 어떤 정도의 반발을 하는 제스처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다른 어떤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이 고성국 씨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이 선거운동하는 모습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고성국 TV에서도 이진숙 위원장의 쓰임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 당이 전략적으로 이진숙 카드를 더 크게 쓰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겁니다. 당이 전략적 차원에서 고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밤새 생각을 해봤다, 고민을 했다. 앞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 어디로 갈지 굉장히 고민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고 합니다. 어제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국회 보궐선거에 나간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없고 저는 대구시장을 원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부활 이진숙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대구 시민들의 민심입니다. 대통령만 보면 되지. 누가 아이고 나한테 반말하고 욕하잖아. 지금 다들 내가 시비 걸었나 양반아. 같이 있잖아. 반말하지 마라. 방금 뭐? 하지 말라고. 방금 당신이 시비 걸었잖아 처음부터. 네, 어제 기자회견 전후로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저렇게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오갔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대구시장 계속 출마해라, 아니면 국회의원에 나가라라는 입장이 엇갈린 상황인데요. 이창근 행정관님, 조금 전 보시면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주기를 바랐다라는 지지자들의 발언까지 있었거든요. 이진숙 전 위원장의 몸값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과연 저것을 몸값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본 고성국 TV, 그 고성국 유튜브라는 것도 사실 당내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을 거꾸로 회귀시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자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고성국 유튜버가 당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행동에 반발하는 당원도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공동선거 운동이 이번 저는 컷오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제 지지자 영상도 보면은 네.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지만 윤 어게인을 들고 나와요.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이진숙 후보가 좋아서 이진숙 후보를 위해서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 이면에 이진숙 후보를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건지 아하.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처럼 네. 기회가 열릴 경우에 본인이 그 기회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앞으로 저런 지지자들의 모습이 이진숙 후보 뒤에 계속 따른다면은 네. 그것도 공천심사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윤 어게인이라는 거는 이미 당에서 선언적으로라도 전체 의원총회에서 전륜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천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혁신선대위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 모습이 대구 중요한 선거 한복판에 윤 어게인이 등장한다? 누가 찬성할 수 있겠어요? 아하, 지금 여기 보시면요. 윤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도 어제 지지자들 모습에서 등장이 했거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팬클럽, 팬카페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그래픽을 보시면요. 180명의 멤버 숫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진다르크 이진숙 팬클럽에 가입해 보세요. 지금 김남국 대변인님, 당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절윤 선언을 한 상태인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세력이 또 만들어지는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전체의 어떤 대구 시민의 마음이라든가 국민의힘의 당원들 전체를 대변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란이 잘못되고 이 내란을 극복하고 윤석열과 절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국민들, 그런 대구 시민들 마음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더 나아가서 뭐 대구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가 굉장히 공동화되고 다 지역균형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울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를 무엇보다 지역 경제를 좀 살려달라. 그리고 지역의 로봇과 AI 이런 것들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좀 키워달라라는 것이 대구의 민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눈앞에 저렇게 극렬한 극성의 어떤 지지자만을 놓고 본다면 정치가 바로 서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출마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런 어떤 극우 세력, 윤 어게인 세력과는 멀리하고 본인에게 좀 비판적이고 보다 더 넓은 다양한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창근 행정관님, 주호영 의원도 컷오프된 상황이거든요.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주호영 의원은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기회는 다음 총선 때 출마하느냐 마느냐 문제잖아요. 근데 저도 참으로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대구의 어떤 중진 의원으로서 대구 경북 통합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대구 경북 통합도 사실은 국민의힘의 어떤 전략 부재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안타까움을 전하는 사람이 또 주호영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못했다. 근데 이번에 컷오프 돼서 법적 투쟁을 할지라도 네. 저는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 네. 왜냐하면 그만큼 당의 국민의힘 이전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9차례 당명이 바뀌는 그 과정을 다 겪었던 분이에요. 그 얘기는 국민의힘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언제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언제 실만 안겨줬는지 아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주호영 의원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돼. 최후의 보루는 당에 남아서 네. 이 당을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당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내홍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정리되는지 저희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어제 법사위원직 자리를 내려놨는데요. 현장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네. 너무 큰 일을 힘든 일을 맡아가지고 우리 법사위 사실 막중한 책임감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법사위원장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네, 김남국 대변인님. 네. 추미애 의원님과 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으실까요? 네, 친하죠. 법무부 장관일 때 제가 법사위 의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에 이제 꽃다발 주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선거운동 다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그 민주당 당원들에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끝나지 않은 미완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에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정말 정치 검찰이 다시는 활개를 치지 않도록 그걸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민주당원들의 개혁적인 어떤 그 마음이 컸는데요. 네. 사실 법사위 위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의원들끼리 많이 충돌하고 굉장히 힘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네. 다선에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추미애 의원님이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검찰개혁 지난 주말에 중수처법과 공소청법이 다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 법안을 다 통과시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다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네. 법사위원장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어떤 큰 역할을 하고 개혁적인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이 개혁 입법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걸로 선거운동을 다 했다라고 아마 당원들이 또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관심이 쏠리는 게요. 저희가 처음에 나경원 의원도 같이 보여드렸죠. 이 법사위, 다음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느냐가 또 관심사입니다. 어제 사실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18개 상임위 다 가져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 소속인 나경원 의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틀어주겠다는 건 입법 독재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면서 양심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반환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창근 행정관님, 지금 상임위 두고선 조만간 여야가 크게 맞붙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나경원 의원의 말대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020년 기억을 국민들이 다 잊어버리고 계세요. 지난 2020년도에 그간의 국회 관행을 깨고 처음으로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게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어요. 당시에 국민들 민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임대차 3법 밀어붙이기로 통과시켰어요. 하지만 그 임대차 3법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 대란이 일어났고 전세 외에 월세와 같은 거는 다 정가가 됐지 않습니까? 세금이. 그럼 지금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성과라 그러는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법왜곡제 그리고 재판소원법. 혼란이 거듭입니다. 네. 검찰개혁도 이재명 대통령도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으로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을 보여드렸는데 차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사실 그동안 추나대전이라고 해서 이 두 사람 크게 맞붙었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 지금 진술인들은 보내드리시고 그다음에 신상 발언은 우리끼리 하시죠.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오선식이나가 뭡니까? 오선식이나가. 그렇게 국회를 깽판치는 무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행패라뇨. 의원한테 행패라는 단어를 씁니까? 간사를 왜 안 뽑아줍니까? 위원장님 독재입니다. 여기는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아니 거기 쳐다보지 마시고 쇼트 찍기 위해서 계속 범죄자 대통령 하는 거야? 쇼트 그만 찍어! 김남국 대변인님, 이 두 사람 지금 추다르크, 나다르크로 맞서고 있습니다. 같은 판사 출신이죠. 당대표, 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 두 사람 계속 경쟁 구도가 있었거든요. 차기 법사위원장 자리 노릴 것 같은데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헌정사상 저희가 아마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6선의 법사위원장에 5선의 간사는 아마 이건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보통 간사는 재선 그리고 위원장은 3선에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국회에서 헌정사에서 보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역시나 법사위원장을 한다라고 하면 후배 의원들이 또 경험하고 클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이 두 사람이 법사위에서 만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준비한 소식 아침엔 매일 경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